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기를 쓰고 막으려던 한국산 괴물 무기가 중동에 실전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부품 공급 차단과 외교 압박까지 총동원하며 한국산 레이저 개발을 막으려 했던 미국 방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미국 허락 없이 한국 독자 개발은 불가능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단 3개월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에 맞서 한국산 레이저가 실전 투입된 겁니다. 한국의 천광은 순식간에 이란의 자폭 드론 수백 대를 전멸시켰고 비싸기만 한 미국 무기는 중동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의 갑질에도 결국 독자 개발에 성공한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이란이 자폭 드론 300대를 페르시아만으로 쏟아부었어요. 한 대에 3천만 원짜리 깡통 드론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막으려면 55억 원짜리 패트리엇을 쏴야 한다는 거였죠. 쏘면 쏠수록 국고가 바닥나는 저주받은 산수, 중동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패닉의 한가운데서 돈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브래들리 헌터, 로키드 마틴 중동 아프리카 수출 총괄 디렉터, 30년간 미국의 국기를 방패 삼아 중동 왕실에 무기를 팔아온 사람입니다. 제 위에는 본사의 찰스 로구드 부사장이 있었고, 찰스는 맥켈란 위스키를 홀짝이며 저에게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갑 열기 딱 좋은 온도라고. 창고에 썩어가는 구형 재고까지 신용 가격으로 떠넘기라고. 저는 아부다비 국방부 지하 벙커에 도착했고 창백한 얼굴의 UAE 관리 앞에 단가 40% 인상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하늘에서 드론이 쏟아지는데 값을 올리다니 양심이 없느냐고요. 양심은 제 업무 매뉴얼에 없는 단어였습니다. 파텍 필립 시계의 초침이 돌아갈 때마다 수십억 원의 스톡옵션이 가까워졌으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군의 데이터링크 코드를 쥐고 있는 한 이 세계에서 미국의 허락 없이 날아가는 미사일은 없다고. 벙커 전면 스크린에 300개의 붉은 점이 페르시아만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합동작전 통제실 천장에서 비상 사이렌이 콘크리트를 뚫고 내장까지 울려왔어요. 아랍어 고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작전관들의 군화 소리가 뒤엉켰지만 저는 그 소음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이드 기획관의 오른손이에요. 서명란 위에서 볼펜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3분 남았습니다. 자이드 기획관. 저는 파텍 필립 시계의 유리면을 검지로 툭 쳤습니다. 맑은 소리가 사이렌 사이를 뚫었어요. 자이드의 눈이 제 시계를 향했다가 스크린으로 다시 계약서로 왔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이 형광등 아래서 번들거렸어요. 단가 40% 인상, 현찰 일시불 선납. 한 줄 한 줄이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300개의 붉은 점이 두바이 금융지구에 닿는 순간 이 나라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자이드에게 선택지는 없었어요. 아니, 써야만 했습니다. 자이드의 볼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 제 시야 구석에서 스크린색이 바뀌었습니다. 붉은 점 수십 개가 동시에 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패트리엇 잔탄이 바닥을 찍었다는 보고가 20분 전에 올라왔으니까요. 솔탄이 없는데 요격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속도가 비정상이었어요. 하나, 둘이 아니라 10개, 20개가 한꺼번에 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전관 하나가 의자째 벌떡 일어났어요. 아랍어로 뭔가를 외쳤는데 벙커 전체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이렌마저 묻힐 만큼 깊은 침묵이었죠. 스크린 좌측 하단에 실시간 교전 영상이 떴습니다. 사막 위에 배치된 발사대에서 불기둥이 연달아 솟구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실루엣이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엇도 THAAD도 아닌 낯선 형상이었어요. 발사대 측면에 선명하게 찍힌 마크를 확인하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태극 마크였어요. 요격률 표시가 스크린 우측에 떠올랐습니다. 96%.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패트리엇의 최신형 PAC-3MSE도 실전에서 90%를 넘기기 빠듯한 수치를 저 낯선 발사대가 찍어내고 있었어요. 붉은 점들이 빗자루로 쓸리듯 사라졌습니다. 벙커의 작전관들 사이에서 누군가 환호성을 질렀고 자이드의 볼펜이 서명란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 박자를 건너뛴 것 같았어요. 30년 커리어에서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습니다. 불쾌함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제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한국산 천궁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가격이 싸다는 것도요. 하지만 실전에서 저 수치를 뽑아내리라고는
솔직히 한 번도 계산에 넣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른쪽 귀에 꽂아둔 이어피스가 울렸습니다. 찰스 로고드 부사장이었어요. 메릴랜드 베데스다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벙커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찰스의 목소리는 맥켈란을 홀짝이던 여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브래들리, 지금 뭐하고 있나? 한국산이 교전 중이라며 에링-16 연동 코드를 볼무로 잡아. 우리 시스템에 물려있지 않으면 저것들 독자 운용이 불가능해. 당장 UAE 측에 통보해서 연동 승인을 끊어버려. 찰스의 명령이 고막에 박히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전환됐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계산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이 아무리 잘 날아도 미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 없이는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 먼 사냥개에게 총을 쥐어준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였죠. 저는 자이드의 손에서 볼펜을 확 빼앗았습니다. 자이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기획관, 서명은 잠시 보류하시죠.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웃음이 입꼬리에 걸렸어요.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까 단가 인상 계약서보다 더 두꺼운 문서였죠. 미군 전술 데이터 링크 연동 승인 조건부 갱신 요구서. 찰스가 워싱턴에서 미리 준비시켜둔 카드였습니다. 방금 저 스크린에서 보셨겠지만 한국산 미사일이 잠깐 반짝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 시스템이 내일도 저렇게 날 수 있을까요? 자이드의 얼굴에서 안도의 빛이 사라지고 다시 불안이 번졌습니다. 우리 미군의 에링-16 연동 코드가 없으면 한국의 무기는 모래밭에 박힌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워싱턴에 한 통화만 하면 연동 승인이 끊겨요. 그 순간 저 천궁이든 뭐든 표적 데이터를 받지 못하는 눈먼 깡통이 되는 겁니다. 벙커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던 작전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자이드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놓으며 벙커 안의 모든 사람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들으십시오. 미국의 허락 없이는 이 하늘 위를 날아가는 것도 이 하늘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 세계의 규칙이에요. 규칙을 만든 쪽은 우리입니다. 자이드의 시선이 스크린과 제 서류 사이를 오갔습니다. 방금까지 300개의 드론을 쓸어버리던 태극 마크의 불기둥이 아직 스크린에서 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서류 한 장이 저 불기둥보다 강력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네트워크를 쥔 쪽이 이긴다고. 전쟁은 미사일이 하는 게 아니라 코드가 하는 거라고. 그 확신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부다비 국방부 본관 2층 회의실에는 전날 벙커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드론은 더 이상 날아오지 않았지만 숫자가 날아왔어요. UAE 재무부가 긴급 산출한 전일 교전 비용 보고서였습니다. 패트리어 PAC-3 MSE 발사 기록 127발. 총 소모 비용 6,985억 원. 요격된 드론의 제조 원가 총합은 고작 38억 원이었습니다. 방어비가 공격비의 180배를 넘긴 겁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그 숫자가 뜨자 UAE 측 관료 넷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요. 중동군사연구소의 평가 문서 한 줄이 스크린 하단에 찍혀 있었습니다. 고가의 패트리엇으로 저가 드론을 막는 것은 방어국의 경제적 파산을 앞당기는 자살 행위라는 문장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완벽한 온도였어요. 공포 위에 절망이 한 겹 더 쌓인 상태. 제가 30년간 기다려온 바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자이드 기획관, 현실을 직시합시다. 저는 가방에서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날 벙커에서 내밀었던 단가 인상 계약서는 전초전이었어요. 오늘의 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본사 메릴랜드 창고에서 2년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구형 PAC- 이재고 240기. 신형 PAC-3의 절반 성능도 안 되는 물건이었지만 서류 표지에는 버젓이 최신 단가가 찍혀 있었죠. 신형 불량은 공급망 문제로 18달 후에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형이라도 당장 쏠 수 있는 탄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현찰 일시불 조건으로 특별히 이 물량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자이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구형을 신형값에 사라는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란이 내일 또 300대를 날려보내면 막을 탄이 없었어요. 자이드의 입술이 벌어지려는 순간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경첩이 기름칠이라도 된 것처럼 문이 무음으로 벌어졌고
짙은 남색 기성복 정장을 입은 사내가 서류철 하나만 옆구리에 낀 채 들어왔어요. 화려함이라곤 전혀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단정했고 구두는 깨끗하지만 분명히 백화점 기성품이었어요. 제 톰 포드 재킷 소매 단추. 하나 값이면 저 사람의 정장 전체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사내는 말 한마디 없이 회의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어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고 주머니에서 모나미 볼펜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잠깐, 저분은 누구입니까? 제가 자이드를 향해 물었습니다. 자이드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내가 스스로 입을 열었어요. 한국어 억양이 묻어나는 영어였지만 발음은 정확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중동방산수출지원단장 박건태입니다. 배석 요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방위사업청. 한국 무기 수출을 관장하는 관청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회의에 끼어든 건 처음이었어요. 불쾌함이 목 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은 나가주시죠. 이건 록히드 마틴과 UAE 간의 양자 협의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청업체, 30년간 한국 방산업체를 부를 때 쓰던 단어였어요. 실제로 한국 업체들이 미국의 하도급을 받아 부품을 납품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기억으로 저는 저 남색 정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박건태라는 사내는 제 말에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모나미 볼펜 끝이 서류철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적고 있었죠. 못 들으셨습니까?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톰 포드 재킷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가 회의실 공기를 밀어냈을 거예요. 박건태가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표정이었어요. 화가 난 것도, 당황한 것도, 모욕감을 느낀 것도 아닌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기상관측소 직원이 오늘의 기온을 읽듯 박건태가 입을 열었어요. 2026년 3월 14일 14시 30분 록히드 마틴 중동 아프리카 수출 총괄 디렉터 브래들리 헌터 UAE 국방부 합동 회의 중 대한민국 정부 대표에 대한 퇴장 요구 발언 확인. 기록했습니다. 볼펜이 마침표를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3초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을 날짜와 시간까지 붙여서 회의록에 박아 넣은 겁니다. 분노를 쏟아부은 게 아니었어요. 항의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제 발언을 국제 규정 위반의 증거로 건조하게 박제해버린 거예요. 뒤쪽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서 펜들턴이었어요. 록히드 마틴 중동 지사 수석 엔지니어이자 저보다 현장 경험이 20년은 더 긴 기술 고문이었죠. 아서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디렉터님,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합시다. 한국을 건드리면 매뉴얼로 반격당합니다. 저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조항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아서의 경고가 귀에 들어왔지만 머리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30년간 이 업계에서 종이 쪼가리가 총알을 이긴 적은 없었어요. 무기를 쥔 쪽이 항상 이겼고 무기를 쥔 쪽은 항상 미국이었습니다. 저는 아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서, 자네는 기술이나 신경 쓰게. 협상 테이블은 내 영역이야. 아서의 입술이 꾹 다물렸어요. 뭔가 더 할 말이 있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자이드를 향해 서류를 다시 밀어넣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자이드 기획관, 구경은 충분히 하셨으니 결정을 내리시죠. 구형이든 신형이든 당장 쏠 수 있는 탄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자이드의 시선이 박건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박건태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모나미 볼펜은 이미 서류철 위에 내려놓은 상태였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저라는 인간이 회의실에 가구 정도로 취급되는 기분이었어요. 불쾌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로 하죠. 저는 가방을 닫으며 일어섰습니다. 자이드가 결정을 미루는 건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내일이면 이란이 또 드론을 날릴 수도 있었고 그때마다 자이드의 선택지는 줄어들 테니까요. 시간은 저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골프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자이드 기획관, 서명 준비가 되시면 연락 주시죠. 회의실 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건태의 모나미 볼펜 소리도, 자이드의 대답도요.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읽지 못했어요. 읽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파텍 필립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45분.
에미레이츠 힐스 골프장 티오프까지 1시간 여유가 있었어요. 분기 실적 마감까지는 열흘. 자이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저보다 짧았습니다. 그 시각, 제가 골프장으로 향하는 동안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훨씬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박건태는 제가 나간 뒤에도 5분간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류철 마지막 페이지 여백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어요. 고의적 계약 위반 의사 확인 완료. 그 문장 아래에 날짜와 시각이 찍혔고 박건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건 암호화 통신 단말기였어요. 서울 국방부의 장학수 법무관리관에게 연결하는 데 7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은 30초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박건태가 전한 것은 단 2문장이었어요. 날짜, 시간, 그리고 발언의 요지. 장학수의 대답은 더 짧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건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안경을 밀어올리는 기척뿐이었다고 해요. 저는 그때 에미레이츠 힐스 12번 홀에서 드라이버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공이 페어웨이 정중앙에 떨어졌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내일이면 자이드가 무릎을 꿇을 거라고 저는 사막의 석양을 바라보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쪼가리 따위가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골프를 마치고 리츠칼튼 호텔로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에미레이츠 힐스에서 7라운드 스코어가 나쁘지 않았어요. 샤워를 하고 톰 포드 재킷으로 갈아입은 뒤 비즈니스 라운지로 내려갔습니다. 자이드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제 경험상 겁에 질린 고객은 하루를 더 버텨본 뒤에야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오늘 밤은 맥켈란 한 잔을 마시며 찰스 부사장에게 보고 전화를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라운지 안쪽 창가 테이블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한 명은 자이드 기획관이었고 옆자리에 짙은 남색 기성복 정장의 박건태가 있었습니다. 둘 다 미동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자이드가 저한테 연락도 없이 직접 호텔까지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박건태까지 동석해 있다는 건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항복 서명을 들고 찾아온 거라면 제가 나설 이유도 없이 일이 풀리는 셈이니까요. 자이드 기획관,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결정을 내리신 모양이군요. 저는 빈 의자를 당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을 안주머니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동작까지 자연스럽게 했어요. 30년간 수없이 반복한 마무리 세레모니였죠. 자이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박건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릎 위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열었어요. 짤까 하는 금속음이 라운지의 재즈 피아노 선율을 잘랐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흰색 봉투 위에 찍힌 붉은 관인이 라운지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직인이었죠. 박건태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종이가 대리석 표면 위를 스르륵 타고 와서 제 몽블랑 만년필 바로 옆에 멈췄어요. 저는 콧바람을 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인 읍소 편지라도 가져온 겁니까? 박 단장, 오늘도 모나미 볼펜으로 뭘 끄적이다 오신 건 아니겠죠. 웃으면서 서류 첫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영문과 한국어가 병기된 공문이었어요. 첫 줄을 읽었습니다. 웃음이 멈춘 게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둘째 줄을 읽을 때였을 수도 있고 셋째 줄이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다섯째 줄에 도달했을 때 제 안면 근육이 완전히 굳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조항. 기존 계약 원가에 의한 즉각 납품 이행 요구. 단가 40% 인상은커녕 원래 가격으로 당장 물건을 넣으라는 소리였습니다. 둘째, 조항. 타국 시스템 연동 조건 없는 무조건적 승인. 제가 벙커에서 휘둘렀던 에링크-16 볼모 카드를 정면으로 잘라내는 문장이었어요. 미군 데이터링크 연동을 빌미로 조건을 거는 행위 일체를 거부한다는 통보였습니다. 가슴팍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당혹감이었어요. 하청업체라고 불렀던 쪽에서 이런 문서가 날아올 줄은 계산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조항을 읽기 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제게는 워싱턴이 있고 펜타곤이 있고 미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조항을 읽었습니다. 본 공문 수령 시점으로부터 72시간 내 상기 조항의 전면 이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로키드 마틴의 중동 방어망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며 대체 공급국과의 긴급 수의 계약 절차를 즉각 개시한다. 영구 박탈.
이 두 글자가 눈앞에서 확대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이라는 건 중동 방공 시장에서 로키드 마틴이 독점적으로 누려온 입찰 우선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잃으면 중동에서 패트리엇을 팔 수 있는 문이 완전히 닫혀요. 40년간 쌓아올린 시장 지배력이 종이 한 장에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선 겁니다. 서류를 움켜쥔 오른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두 번째로 손이 떨린 거였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멈췄어요. 주변 테이블의 아랍 사업가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72시간, 영구 박탈. 당신들이 감히 로키드 마틴의 최후 통첩을 날려? 미국을 상대로? 서류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흰 종이가 대리석 바닥에 펼쳐지며 붉은 관인이 천장 조명을 받아 번뜩였어요. 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박건태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시선이 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눈에 분노도, 경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눈이었어요. 어제 회의실에서 본 것과 똑같은 무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든 겁을 먹든 뭐라도 반응을 보여야 싸움이 되는 법인데 이 사람은 제 분노가 허공에서 증발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미국 방산업계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장 워싱턴에 전화 한 통이면 이 허접한 공문 따위는 휴지통에 쳐넣을 수 있어요. 제 목소리에 여유를 실으려 했지만 이미 성량 조절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박건태는 그제야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닫았어요. 잠금 장치를 짤깍 잠근 뒤 왼쪽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파텍 필립도 브라이틀링도 아닌 브랜드를 알 수 없는 스틸 케이스 시계였어요. 2026년 3월 14일 20시 0분. 박건태가 시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온전한 문장을 제 쪽으로 향해 말했어요. 본 공문의 수령 시점은 방금 확인되었습니다. 선택은 헌터 디렉터님의 자유입니다. 남은 시간은 정확히 72시간이며 1분 1초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의자를 뒤로 빼고 일어섰습니다. 서류 가방을 왼손에 쥐고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라운지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렸습니다.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는 박자였어요. 자이드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건태의 뒤를 따랐습니다. 라운지에 저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펼쳐진 서류 위로 붉은 관인이 조명을 받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몸을 숙여 서류를 주었습니다. 구겨진 첫 페이지를 다시 폈어요. 마지막 조항의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영구 박탈. 72시간. 파텍 필립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8시 2분. 72시간이면 3월 17일 오후 8시 3일이었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찰스 로구드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찰스의 느긋한 음성이 들렸어요. 배경에서 맥켈란을 따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찰스, 한국이 72시간짜리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스키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72시간. 한국이? 재미있군. 찰스의 목소리에 긴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는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브래들리, 그 종이 쪼가리 걱정은 내가 할 테니 자네는 한 가지만 해. 그 72시간 안에 한국의 새 무기가 쓸모없는 장난감이라는 걸 증명할 카드를 준비하지. 부품 라인을 끊는 건 워싱턴에서 내가 처리한다.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라운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야경이 페르시아만 수면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72시간, 3일, 30년의 경력을 걸어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아직 믿고 있었습니다. 데드라인 36시간 전,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부사장과의 통화가 끝난 뒤 호텔 방에서 눈을 붙인 건 3시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최후 통첩을 정면으로 받아칠 생각은 없었어요. 30년 경력이 가르쳐준 건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정면이 막히면 옆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첫 번째 카드는 분할 납품이었습니다. 원가 납품을 하라고? 좋습니다. 전체 물량의 20%만 원가로 넣고 나머지 80%는 선적 일정 조율이라는 명목으로 18달에 걸쳐 분할하는 방안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납품 이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UAE가
당장 쓸 수 있는 요격탄을 손에 쥐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란에 들어온 위협은 커질 거고 공포가 쌓이면 결국 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 8시에 이 제안서를 자이드 기획관에게 보냈습니다. 답장은 1시간 만에 왔어요. 자이드가 아니라 박건태였습니다. 분할 납품은 본 공문의 전면,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잔여 시간 34시간 22분. 한 줄이었습니다. 감정도, 설명도, 여지도 없는 한 줄. 모나미 볼펜으로 적은 것처럼 건조한 문장이 메신저 화면에 박혀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겠다면 두 번째 카드를 꺼내야 했어요. 저는 워싱턴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펜타곤 국방부 차관보실의 리처드 콜먼이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인맥 중에서도 가장 쓸모있는 줄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중동 안보 정책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사람이었고 제가 크리스마스마다 맥켈란 한 상자씩 보내온 이유이기도 했죠. 리처드, UAE 왕실에 라인 좀 넣어줘야겠어. 한국이 선을 넘고 있어. 제가 요청한 건 간단했습니다. 펜타곤에서 UAE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넣어 한국산 무기 도입이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노골적인 협박이 아니라 외교적 넌지시였지만 중동 왕실에게 미국의 넌지시는 곧 경고와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리처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워싱턴이 움직이면 종이 쪼가리 따위는 힘을 잃습니다. 그것이 30년간 변하지 않은 이 세계의 질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뜻밖의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로키드 마틴 중동 지사 사무실에서 아서 펜들턴이 노트북 화면을 들고 달려왔어요. 아서의 얼굴이 사색이었습니다. 기술 인력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첩보 보고서였는데 한국이 천광이라는 무기를 UAE에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천광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서가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표적을 타격하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 한 번 쏘는데 드는 비용이 전기료 2,000원. 탄약이 필요 없으니 사실상 무한 탄창이라는 거였어요. 제 뇌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에 55억 원. 천광 한 발에 2,000원. 이 비율이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패트리엇이라는 상품은 존재 가치를 잃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면 우리 사업 모델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디렉터님, 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적힌 기술 사양이었어요. 천광의 심장부인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 제조사는 미국의 IPG 포토닉스였습니다. 미국 회사의 부품이 핵심에 들어가 있었다는 뜻이었죠. 순간 머릿속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부품을 끊으면 됩니다. 한국의 무기가 아무리 대단해도 심장을 뽑아버리면 멈추는 건 똑같으니까요. 저는 즉시 찰스 로고드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찰스, 천광이라는 한국산 레이저 무기의 핵심 모듈이 미국 IPG 포토닉스 제품입니다. 상무부를 움직여서 수출 통제를 걸어주십시오. 긴급 행정 조치로 한국행 부품을 전면 금수시키면 이 무기는 죽은 깡통이 됩니다. 찰스는 30초간 침묵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렸어요. 그리고 느릿느릿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좋아. 상무부 차관에게 내가 직접 전화하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긴급 수출 통제를 발동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24시간이면 된다.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힘이었어요.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부품을 쥐고,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바꿀 수 있는 나라. 한국이 아무리 종이 쪼가리를 들이밀어도 이 구조를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찰스의 말대로 24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미국 상무부의 긴급 행정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한국을 향한 IPG 포토닉스 고출력 광섬유 모듈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 겁니다. 국가안보라는 네 글자가 찍힌 공문 한 장이 한국의 천광 프로그램 심장부를 향해 날아갔어요. 금수 조치 서류 사본이 제 손에 들어온 건 데드라인 20시간 전이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협상의 판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확신했죠.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아부다비 국방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박건태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짙은 남색 정장, 모나미 볼펜, 서류철.
사흘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미국 상무부 직인이 찍힌 금수 조치 통보서였어요. 박 단장,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청광인가 뭔가 하는 레이저 무기 있잖습니까? 그 심장 부품, 미국산 RPG 모듈의 한국 수출이 오늘부로 전면 금지됐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부품이 끊겼으니 당신들의 그 대단한 신무기는 이제 배터리 빠진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일 뿐이야. 한국이 뭘 만들든 심장은 미국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 테이블 건너편의 박건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저 무표정이 깨지는 걸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사흘간 얼음장 같던 얼굴에 금이 가는 순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건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감지 않았어요. 금수 조치 서류를 집어들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이 잠깐 제 쪽을 향했다가 다시 자신의 손목시계로 내려갔어요. 디렉터님. 아서 펜들턴이 뒤에서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돌아보니 아서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 뭔가가 떠 있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한국광통신 업체의 독자 개발 동향 보고서입니다. 대한광통신이라는 회사가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시작 시점이 최소 2년 전입니다. 저는 아서의 태블릿을 밀쳐냈습니다. 손바닥으로 화면을 가리며 아서를 노려봤어요. 추진 중이라고? 추진 중인 거랑 양산 가능한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야. 한국이 2년 만에 미국의 핵심 광학 기술을 따라잡았다고. 그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아서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려다 제 눈빛을 보고 삼킨 것 같았어요. 저는 아서의 어깨를 잡고 뒤로 밀었습니다. 세게 밀었어요. 아서가 비틀거리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아서, 자네 일은 기계 뜯는 거지 정치가 아니야. 겁먹지 말고 돌아가서 자네 할 일이나 해. 아서가 뒤돌아서며 중얼거렸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박건태를 향해 돌아섰어요. UAE 측 인사들도 회의실에 있었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합시다. 한국이 새 무기를 들고 온다고 했지만 핵심 부품이 미국산이었고 그 부품은 오늘부로 끊겼습니다. 한국이 납품하겠다는 청은 심장이 빠진 빈 껍데기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여전히 우리 로키드 마틴뿐입니다. 자이들을 비롯한 UAE 관료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금수 조치라는 현실 앞에서 동요하는 눈빛이 보였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그림이었습니다. 데드라인까지 남은 시간이 10시간을 밑돌았습니다. 저는 다리를 꼬고 의자에 깊숙이 앉아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어요. 박건태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이미 소진됐다고 봤습니다. 종이 쪼가리와 모나미 볼펜으로 미국의 부품 통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회의실 시계의 초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건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금수 조치 서류를 한 번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자신의 손목시계에 머물러 있었고 왼손은 무릎 위에 서류 가방 잠금 장치 위에 가만히 얹어 있었어요. 당혹감도 분노도 초조함도 아닌 그 무표정을 바라보는 게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어떤 카드를 꺼내든 이 사람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금수 조치를 던졌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완전히 체념한 것이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잠깐 스친 생각이었지만 저는 즉시 지워버렸습니다. 미국의 부품 없이 고출력 레이저 모듈을 만드는 건 불가능했어요. 2년은커녕 10년을 줘도 쉽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아서의 보고서 따위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마지막 초가 떨어지는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회의실 벽면에 걸린 전자시계가 자정을 넘기자마자 알람을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전자음이었어요. 누군가 미리 설정해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72시간 0분 0초, 데드라인 만료. 붉은 숫자가 스크린 옆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회의실 반대편에 박건태가 앉아 있었고 자이들을 비롯한 UAE 측 인사 넷이 양옆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데드라인이 끝났지만 제 입장에서 이 시간은 시작이었어요. 미국 상무부의 부품 금수 조치가 한국의 청광을 무력화시킨 이상 박건태가 들고 있는 카드는 이미 죽은 패였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으며 박건태를 향해 밀어넣었습니다. 박 단장, 72시간이 지났군요. 서류에 적힌 대로라면 지금 제 자격을 박탈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탈을 하려면 대체 공급자가 있어야 할 텐데 핵심 부품이 끊긴 무기를 누가 삽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우습다고 느꼈어요. 어려우시면 제가 쉽게 해드리죠. 여기 펜 있으니까 이번에는 제 조건에 서명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존 단가의 2배면 우리도 적자를 면하고 여러분도 당장 솔탄을 확보하는 겁니다. 윈윈이죠. 박건태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 쪽으로 뻗은 게 아니었어요. 무릎 위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짤깍. 이제 익숙해진 그 금속음이었죠. 가방 안에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문서 철이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 붉은 관인이 찍힌 표지였는데 이번에는 표지 위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청색 직인이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이중 관인 문서는 처음 봤습니다. 박건태가 문서 철을 테이블 중앙으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이들을 향한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표지의 첫 줄이 제 시야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청광 빌러카이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 국산화 양산 인증서. 눈이 표지에 박혔습니다. 국산화, 양산, 인증서.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조합되는데 2초가 걸렸어요. 자이드가 문서 철을 펼쳤고 첫 페이지에 기술 사양서가 드러났습니다. 제조사란의 대한광통신 주식회사와 한화시스템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미국의 IPG 포토닉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양산 개시 일자를 읽었습니다. 2025년 9월, 6개월 전이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감각이 왔습니다. 6개월 전이라는 건 제가 이번 위기를 이용해 단가를 올리겠다고 계획하기도 전에 이미 한국이 미국 부품 없이 독자 규격으로 양산 라인을 돌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금수 조치를 걸기도 전에 끊어야 할 줄이 이미 끊겨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 제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건 조작이야. 한국이 2년 만에 미국의 고출력 광학 기술을 국산화했다고?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박건태가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눈동자가 제 얼굴 위에 멈추었어요. 여전히 감정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민도 경멸도 아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 같은 것이었어요. 인증서 3페이지에 국방과학연구소의 독립검증 시험 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출력 300kW, 연속 조사 7초, 빈품질 개수 1.2, 미국 IPG 모듈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숫자를 읊는 박건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도 도발도 없었습니다. 일기예보를 읽듯 건조했어요. 그 건조함이 오히려 숫자의 무게를 배로 만들었습니다. 손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이었어요. 몽블랑 만년필이 테이블 모서리를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금색 립이 대리석 위에서 맑은 소리를 냈어요. 줍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밖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자이드의 보좌관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화면에 영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긴급 속보였죠. 수석 연구원 클로이 모건의 이름이 바이라인에 찍혀 있었어요. 기사 제목이 태블릿 상단에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오만한 제국의 몰락이라는 표현이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에 로키드 마틴의 납기 갑질이라는 문구가 이어졌고 마지막에 K방산 스탠다드 전면 교체라는 단어가 찍혀 있었습니다. 기사 본문을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목만으로 충분했어요. 클로이 모건은 군사 전문 매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석가였고 그 사람의 기사 한 편이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사청이 제시한 데이터와 로키드 마틴의 부품 통제 시도가 동시에 폭로된 겁니다. 양쪽을 나란히 놓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는 30년차 방산맨이 아니어도 알 수 있었어요. 자이드의 보좌관이 태블릿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주가 차트였어요. 뉴욕 증시가 열리자마자 로키드 마틴 주가가 빨간 화살표를 타고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개장 30분 만에 15% 하락.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이 증발한 거였어요.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금수 조치 소식에 동요하던 UAE 측 인사들의 눈빛이 돌아온 거예요. 저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박건태를 보는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면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아무도 리모컨을 만진 것 같지 않았는데 미리 예약된 화상 연결이 자동으로 열린 거였어요. 화면에 남자의 상반신이 나타났습니다. 짙은 감색 양복에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어요. 배경은 지하 벙커처럼 보이는 콘크리트 벽이었고 왼쪽 어깨 뒤로 대한민국 국방부 문장이 보였습니다. 안경을 치켜 올리는 동작이 화면에 잡혔어요. 장학수 법무관리관이었습니다. 본건 자동 발동 조항의 집행을 통보합니다. 장학수의 목소리는 박건태보다 더 건조했습니다. 감정의 온도가 영하인 것 같았어요. 서류를 펼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특약 제14조 2항 로키드 마틴의 고의적 귀책 사유로 인한 72시간 내 납품 이행 거부가 확인되었으므로 기납입된 선수금 10억 달러는 대한민국 국고로 영구 귀속됩니다. 10억 달러. 한화로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미 로키드 마틴이 선납금으로 받아놓은 돈이 고스란히 한국 국고로 넘어간다는 선고였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감각이 왔습니다. 동시에 중동 방어망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은 현 시간부로 영구 박탈되며 대체국과의 수의계약 특례로 즉각 자동 전환됨을 공식 통보합니다. 장학수의 안경 너머 눈이 화면을 통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헌터 디렉터님, 이제 와서 구형과 신형을 섞어 분할 상환하겠다는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귀사가 직접 들이민 조건 없는 일괄 이행 규정에 귀사의 몽블랑 만년필로 서명하셨지 않습니까? 몽블랑.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제 만년필이 시야 구석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서명한 겁니다. 조건 없는 일괄 이행이라는 조항에 이 만년필로 제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3번 만에 찰스 로구드 부사장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같은 기계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요. 찰스의 번호가 결번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메릴랜드 베데스다의 본사 대표 번호로 걸었더니 교환원이 찰스 로구드 부사장은 현재 연결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안내만 반복했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스크린 속의 장학수도, 테이블 건너편의 박건태도, 자이드도. 박건태의 무표정이 처음으로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를 증오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폐잔병을 내려다보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눈을 찔렀어요. 바닥에서 준 몽블랑 만년필을 안주머니에 넣으려다가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2번이나 놓쳤습니다. 결국 재킷 바깥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어요. 30년간 서명의 상징이었던 물건이 주머니 안에서 볼펜처럼 굴러다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로키드 마틴 아부다비 지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찰스와 연결이 끊긴 이상 본사 법무팀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선수금 10억 달러가 국고로 귀속된다는 건 로키드 마틴의 중동 사업부 전체가 한 방에 날아간다는 뜻이었거든요. 아직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복도를 걸으면서도 계속 되뇌었습니다. 지사 사무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아니라 운동화 소리였어요. 누군가 전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로비 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사람은 스티브 가너였어요. 알다프라 공군기지 현장 정비팀장. 사막에서 20년째 패트리엇 발사대를 손보는 기술자였습니다. 스티브의 얼굴이 사색이었어요. 작업복 위에 걸친 조끼가 땀에 젖어 있었고 손에 쥔 서류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디렉터님, 스티브가 저 앞에서 멈추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숨을 몰아쉬느라 첫 문장이 끊겼어요. 방금 UAE 당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팀 전원 24시간 내 무조건 철수하라는 명령입니다. 알다프라 공군기지 영구 출입 금지. 모든 장비와 부품은 현장에 두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영구 출입 금지. 그 단어가 귀를 통과해 뇌까지 도달하는 데 3초가 걸렸습니다. 뭐라고? 영구 출입 금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40년간 저 기지에서 일해왔어. 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40년이라고. 이 기지 활주로 위에서 우리 손으로 패트리엇 포대를 조립했다고. 하지만 UAE 헌병대가 이미 우리 숙소 앞에 와 있어요. 짐 싸라고 합니다. 스티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간 사막에서 구운 얼굴에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스티브의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UAE 국방부 직인이 찍힌 퇴거 명령서였어요. 글씨가 초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찰스는 결번이었고 워싱턴은 응답하지 않았고 기지에서는 쫓겨나는 판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만 떠올랐습니다. 직접 가서 항의하는 것. 새벽 3시에 택시를 타고 아부다비 국방부 정문 게이트로 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게이트를 향해 걸었어요. 출입증을 목에 건 채로 40년간 로키드 마틴 직원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게이트 앞에 무장 경비원 넷이 서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배치였어요. 자동 소총을 가슴 앞에 걸고 있었고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를 아는 경비원은 한 명도 없었어요. 교대된 겁니다. 브래들리 헌터, 로키드 마틴 수출 총괄 디렉터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야 합니다. 출입증을 들어보였습니다. 경비원 하나가 무전기에 대고 뭔가를 말했어요. 아랍어였습니다. 30초간 침묵이 흘렀고 무전기에서 짧은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경비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왼손을 내밀었어요. 출입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반납이라니. 이건 3년짜리 복수 출입증이에요. 유효기간이 내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귀하의 출입 자격은 금일부로 영구 말소되었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영구 말소.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출입증을 내줄 수 없었어요. 이 카드를 내주는 순간 중동에서의 30년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고 게이트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제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양쪽에서 팔이 잡혔습니다. 2명이 동시에 제 어깨를 눌렀어요. 세 번째 경비원이 목에 걸린 출입증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줄이 끊어지지 않자 네 번째 경비원이 허리춤에서 가위를 꺼냈어요. 출입증 상단에 자기 띠를 가위날이 잘라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잘린 카드 조각이 콘크리트 위에 떨어졌고 경비원이 제 몸을 게이트 반대편으로 밀어냈습니다. 톰 포드 재킷의 어깨 솔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세 발을 물러났어요. 게이트가 닫혔습니다. 철제 문 사이로 국방부 건물의 불빛이 보였고 저는 그 불빛의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잘린 출입증 조각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지만 이미 경비원이 발로 안쪽으로 걷어차 버린 뒤였어요. 30년의 출입 이력이 찍힌 카드가 게이트 안쪽 배수구 위에서 사막 모래와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으로 돌아왔을 때 동쪽 하늘이 희부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사막의 새벽은 빠릅니다. 택시 운전사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스티브 가너였어요. 디렉터님, 기지에 와보셔야 합니다. 아니, 오실 수 없겠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스티브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공포도 분노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톤이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의 목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어제까지 우리 미군 수송기가 독점하던 1번 활주로에 방금 태극 마크가 꽉 차게 찍힌 C-17 대형 수송기 6대가 편대를 지어 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해치가 열리고 있어요. 수화기를 귀에 붙인 채 택시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 남쪽 하늘에 수송기 편대의 항적이 보일 리 없는 거리였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어요. 수송기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천궁이 발사대 먼저 내렸습니다. 8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수송기 해치에서 처음 보는 장비가 나오고 있어요. 크기는 패트리엇 발사대의 절반 정도인데 포신이 없습니다. 대신 렌즈 같은 게 전면에 달려 있어요. 방금 한국 정비팀 조끼에 찍힌 글씨를 쌍안경으로 읽었습니다. 스티브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렉터님. 한글이지만 제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게 그 레이저 무기 맞습니까? 부품이 끊겼다며요. 이게 어떻게 여기 있는 겁니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양산 인증서가 6개월 전이라는 박건태의 문서가 사실이었던 겁니다. 미국 부품 없이 만든 국산. 레이저 모듈이 진짜로 양산되어 진짜로 수송기에 실려 진짜로 이 사막에 내린 거였어요. 스티브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한국 정비팀이 수송기에서 내리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0도 넘는 폭염 속에서 쉬지 않아요. 교대도 없이 장비를 내리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발사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 같은 작업을 하면 사흘은 잡아야 하는데
저 사람들은 로봇처럼 움직입니다. 3시간이면 방공망 연동까지 끝낼 기세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택시 뒷좌석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먼 게 아니라 머릿속이 하얗게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스티브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비팀은 정확히 12시간 만에 천궁이 8기와 천광, 4기의 통합 방공망 연동을 완료했어요. 미군 LN-16이 16이 아닌 한국 독자, 전술통신망 JTDLS로 연결된 방어 체계가 아부다비 상공을 덮은 겁니다. 그리고 그 새벽, 이란이 복수의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2차 공세가 시작된 건 동이 트기 직전이었어요. 페르시아만 건너편에서 드론 200대가 추가로 떴다는 속보가 스티브의 메시지로 날아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사흘 전이었다면 환호했을 소식이었습니다. 드론이 쏟아질수록 제 협상력이 올라가는 구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패트리엇이 아닌 다른 것이 저 하늘을 지키고 있었어요. 1시간 뒤 스티브에게서 영상 파일 하나가 왔습니다. 기지 외곽에서 촬영한 것 같았어요. 화면이 흔들렸지만 하늘은 선명했습니다. 동이 트는 사막 하늘 위로 검은 점들이 벌떼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300대가 아니라 200대였지만 충분히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보였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패트리엇 요격은 굉음과 함께 불기둥이 솟구치는데 이건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빛의 창이 사막 지평선에서 하늘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영상에서는 빗줄기 자체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드론이 하나씩 날개를 잃고 추락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폭발이 아니라 절단이었습니다. 레이저가 드론의 날개를 정밀하게 잘라낸 거예요. 날개 잃은 깡통들이 사막 모래 위로 빗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연기 없이 하늘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풍경이었어요. 영상 하단에 스티브가 자막처럼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디렉터님, 다 끝났습니다. 우린 쫓겨났다고요. 새벽 영상을 본 뒤 2시간 동안 호텔 방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게 아니라 움직일 이유를 찾지 못한 거였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스티브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5시 20분에 하나의 생각이 머리를 관통했어요. UAE는 이렇습니다. 아부다비는 끝났어요. 하지만 중동은 UAE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최대 방산 수입국이자 로키드 마틴이 40년간 쌓아올린 최대 고객이었죠. 사우디와의 계약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패트리엇 체계 전면 업그레이드와 차세대, 방공망 구축을 포함한 40조 원 규모의 가계약이 리야드에서 최종 서명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를 지키면 됩니다. UAE에서 잃은 건 뼈아프지만 사우디 40조 원을 확보하면 본사 이사회에 보고할 면목이 섰어요. 찰스가 결번 처리한 전화도, 주가 폭락도, 일단 사우디 계약이 살아있으면 수습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전세기를 수배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리야드까지 비행시간 2시간. 제 개인 법인 카드 한도가 아슬아슬했지만 긁혔어요. 톰 포드 재킷에 찢어진 어깨 솔기를 안쪽으로 접어넣고 넥타이를 새로 매고 몽블랑 만년필을 안주머니에 꽂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사흘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은발 포마드는 아직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내린 건 오전 11시였어요.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사우디 국방부 조달청으로 향했습니다. 압둘라 빈 칼리드 조달청장에게 미리 연락을 넣어둔 상태였어요. 압둘라는 사우디 왕실의 핵심 실세이자 방산 조달의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사우디에 납품한 모든 계약서에 압둘라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죠. 저녁 식사를 함께한 적도 20번은 넘었어요.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사업적 유대였지만 이 업계에서 그 둘의 경계는 흐릿했습니다. 조달청 본관은 리야드 중심부의 하얀 대리석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보좌관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청장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어요.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둘라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음성이었어요. 아랍어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노크 따위를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압둘라 청장이 집무실 중앙의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칸두라에 붉은 슈마그를 쓴 거구의 남자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대형 모니터가 제 시선을 먼저 잡았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이 열려 있었어요. 모니터 속에 박건태가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
뒤로 보이는 아부다비 국방부 회의실의 콘크리트 벽. 화면 좌측 하단에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로고가 떠 있었어요. 박건태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압둘라 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감각이었어요. 압둘라 청장,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 목소리가 집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압둘라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헌터 디렉터, 어서 오시게. 마침 잘 왔어. 압둘라의 영어는 옥스퍼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자제들이 영국에서 유학하는 관행 때문이었죠. 의자를 권하지 않았어요. 저는 서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박건태의 화면 옆에 기술 도표가 펼쳐져 있었어요. 천궁이와 천광의 통합 방공 체계 도면이었습니다. 사우디 영토 위에 방어 범위가 표시된 지도까지 곁들여져 있었어요. 이미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전세기를 타고 날아오는 2시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한국은 사우디와 접촉하고 있었던 겁니다. 청장님, 저는 PAC3 전면 업그레이드 건으로 왔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가계약이 최종 서명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40% 할인 조건을 본사에서 승인받아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찰스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할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서명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수습할 수 있다고 그 순간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가방에서 제안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압둘라 청장이 제안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의 화상 화면을 닫고 천천히 의자를 돌려 저를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양손을 책상 위에 포겠습니다. 헌터 디렉터, 어젯밤 아부다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이미 모두 보고받았네. 그건 UAE와의 문제이고 사우디와의 계약은 별개입니다. 별개가 아니야. 압둘라의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왕실 인사 특유의 어조였어요. 20년간 우리는 당신네 로키드 마틴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어. 요격탄 한 발에 55억 원을 내면서도 불만 한마디 하지 않았지. 왜 그랬겠나? 동맹이니까. 미국이 우리 편이니까.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야. 압둘라가 책상 위에 제 제안서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서류가 책상 가장자리를 지나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한 장 한 장 흩어지며 대리석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들이 한 짓이 뭔가. 값을 올려 불렀어. 구형 재고를 신형 가격에 떠넘기려 했어. 심지어 다른 나라의 무기가 우리 하늘을 지키는 걸 보고는 부품을 끊어서 그 무기마저 망가뜨리려 했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반박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동맹을 볼모로 잡는 무기상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를 선택했네. 한국은 부품이 끊길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서 핵심 모듈을 100% 국산화해 놓은 사람들이야. 위기에서 값을 올린 게 아니라 위기에서 기술을 증명한 사람들이지. 압둘라가 서랍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직인이 찍힌 문서였어요. 표지에 긴급 도입 예외 특례라는 아랍어와 영문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로키드 마틴과 체결한 40조 원 규모의 가계약을 전면 파기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법 제231조의 긴급 도입 예외 특례에 의거한 조치야. 40조 원. 그 숫자가 증발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반걸음 뒤로 밀렸어요. 압둘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거구가 책상 너머로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방금 국왕 폐하의 재가를 받았네. 한국과의 독점 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변 중동 국가들을 모아 K방산 연합 공동구매 펀드를 창설한다. 미국이 오만하게 걷어찬 그 빈자리. 오늘부로 우리 사우디가 오일 머니를 총동원해 K방산의 독점적 파트너 자리를 완벽히 선점하겠네. 압둘라의 선언이 집무실 벽에 부딪혀 올렸습니다. 동시에 책상 위에 팩스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석 장. 멈추지 않았습니다. 압둘라의 보좌관이 뽑아든 팩스 용지에는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국방부의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K방산 체계 전면 교체 긴급타전이었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듯 중동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집무실 밖으로 밀려나오듯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3번 잘못 눌렀습니다. 찰스 로구드 부사장 번호를 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결번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찰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찰스, 사우디가 40조 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중동 전체가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본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워싱턴을 움직여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찰스의 목소리가 돌아왔을 때 맥켈란의 여유는 증발해 있었어요. 대신 차갑게 얼어붙은 사무적 어조가 깔려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이사회가 오늘 긴급 소집됐다. 주가가 반토막 났어. 책임자가 필요한 상황이야. 숨이 멎었습니다. 자네가 현장에서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동맹국을 협박한 건 명백한 개인의 횡령적 일탈이야. 본사의 지시와는 무관한 현장 디렉터의 독단이라고 이사회에 보고했네. 사표는 오늘 중으로 메일로 보내게. 우리 변호사들이 연락할 거야. 찰스, 당신이 시킨 겁니다. 단가 올리라고, 구형 재고 떠넘기라고, 부품 끊으라고, 전부 당신 지시였잖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브래들리, 지시라는 건 문서로 남은 것만 지시야. 자네와 나 사이에 문서가 있었나? 없었지. 다 끝난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복도의 하얀 대리석 벽이 사방에서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서 펜들턴이 캐리어 가방을 끌고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서도 리야드까지 온 거였어요. 하지만 아서의 표정은 저와 달랐습니다. 체념이라기보다는 이미 오래전에 예상했던 결말을 확인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아서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한마디만 남겼어요. 제가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인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이미 미국산 부품이 끊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100% 국산화 플랜 B의 양산 라인까지 돌려놓는 지독한 사람들이라고요. 아서의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위를 굴러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복도 한가운데에 서서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어요.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아침 8시 20분. 리츠칼튼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이 아니라 벽 쪽이었어요. 사흘 전만 해도 이 라운지에서 가장 좋은 자리. 페르시아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 테이블을 당연하게 차지하고 앉았었죠. 지금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구석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사람 눈에 띄고 싶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 차트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 주가가 사흘 연속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 모건의 기사가 나간 직후 15%가 빠졌고 사우디 계약 파기 소식이 전해진 어젯밤에 추가로 12%가 더 무너졌어요. 합산하면 시가총액의 4분의 1이 증발한 겁니다. 차트의 빨간 선이 절벽처럼 떨어지는 모양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선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퇴직금이고 누군가의 스톡옵션이고 누군가의 30년이었어요. 제 30년이었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대리석 테이블 위에서 달그락거렸어요. 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로키드 마틴 본사 법무팀이었어요. 제목을 읽었습니다. 위약금 연대 책임 통보 및 개인 자산 보전 좋지 않네. 첫 줄부터 읽었습니다. 선수금 10억 달러의 국고 귀속에 따른 위약금 연대 채무가 현장 책임자인 브래들리 헌터 개인에게 할당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찰스 로구드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본사의 지시는 문서로 남은 것만 지시이고 문서에 남지 않은 모든 것은 현장 디렉터의 독단적 일탈이었어요.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데 필요한 건 법무팀 메일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문단을 읽었어요. 연대 책임에 따른 자산 보전 조치로 본인 명의 모든 은퇴 계좌, 스톡옵션 행사 계좌, 개인 투자 계좌 및 법인 카드가 즉시 동결되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즉시. 이미 실행된 뒤에 통보가 온 거였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법인 카드를 뽑아 뒤집었어요. 카드 표면에 로키드 마틴 로고가 은색으로 양각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카드로 전 세계를 날아다녔어요. 두바이 스위트룸, 런던 미슐랭 디너, 도쿄 비즈니스 라운지. 이 카드 한 장이 열어주지 못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잔액 영원. 모든 카드가 같았어요. 법인 카드도, 개인 카드도, 은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도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화면에 동일한 숫자가 떴습니다. 0, 0, 0. 30년의 잔고가 전부 0이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차트를 더 볼 필요가 없었어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라운지 구석 자리에서도 유리창 너머의 하늘은 보였어요.
아부다비의 아침 햇살이 스카이라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페르시아만의 수평선이 반짝였어요. 그 하늘 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축한 천궁이와 천광의 복합 대공 방어망이었어요. 사흘 전 이란에 들어온 500대를 쓸어버린 그 철벽이 지금 이 순간에도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상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박건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흘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무표정이 이제야 읽혔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경멸도 아니었어요. 이미 승패를 끝내놓은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박건태는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떤 카드를 꺼내든, 어떤 꼼수를 부리든, 어떤 라인을 움직이든 그 모든 것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이미 답을 놓아두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모나미 볼펜 한 자루와 기성복 정장. 그것이 톰 포드 맞춤 정장과 몽블랑 만년필과 파텍 필립 시계와 워싱턴 인맥과 펜타곤 라인을 전부 이긴 겁니다. 종이 쪼가리 따위가 겁날 게 뭐가 있겠느냐고. 제가 비웃었던 그 종이 쪼가리가 30년의 제국을 무너뜨린 거였어요. 라운지 입구에서 구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호텔 지배인이었어요. 회색 양복에 금색 네임택을 단 중년 남성이 제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헌터님, 실례합니다만 숙박비 건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정중했지만 정중함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어요. 리츠 칼튼 로열 스위트 사흘 숙박비였습니다. 하룻밤에 800만 원이 넘는 방이었죠.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차 나왔다는 겁니다. 카드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사에 연락하면 곧 해제될 겁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해제될 카드는 없었어요. 지배인의 눈이 잠깐 좁아졌다가 다시 정중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호텔 규정상 담보를 요청드려야 합니다. 담보.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리츠칼튼에서 담보를 요구받는 투숙객이라니. 30년간 이 호텔 체인의 VIP 라운지를 제 집처럼 드나든 사람에게 담보를 요구하다니.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법인 카드였어요. 지배인이 가져간 뒤 2분이 지났습니다. 돌아왔을 때 지배인의 미소는 사라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개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같은 결과였어요. 체크카드도 시도했습니다. 셋 다 거절이었어요. 지배인이 카드 3장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으며 한 톤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헌터님, 담보 가능한 물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안팀을 호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안팀. 3일 전에 이 라운지에서 박건태의 서류를 바닥에 패대기치며 길길이 날뛰던 제가 이제 보안팀에 끌려나갈 처지가 된 겁니다. 라운지 안에 다른 손님들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랍 사업가들, 유럽 관광객들, 톰 포드 재킷을 입은 은발의 미국인이 카드 결제를 거절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이 무거웠습니다. 파텍 필립 시계였어요. 2024년 제네바 한정판, 시가 1억 원. 30년 커리어의 절정기에 스스로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사우디 계약을 성사시킨 날 밤, 제네바 부티크에서 직접 골랐어요. 케이스 뒷면에 이니셜 B, H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계를 찰 때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파텍 필립의 무게가 곧 제 존재의 무게였어요. 시계 버클을 풀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떨림의 종류가 달랐어요. 수치심이었습니다. 시계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금속과 대리석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았어요. 그 작은 소리가 30년의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이걸로 숙박비를 충당해 주십시오. 지배인이 시계를 집어 들었습니다. 뒤집어서 케이스를 확인하고 다이얼을 살핀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계가 지배인의 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손목에 시계가 있던 자리에 하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30년간 햇빛을 받지 못한 피부가 드러난 거였습니다. 체크아웃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로비에서 짐을 받았어요. 캐리어도, 서류 가방도 전부 호텔에 두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들어있는 건 거절당한 카드 영수증과 쓸모없어진 계약서들 뿐이었으니까요. 프런트에서 건네준 건 싸구려 비닐 서류 봉투 하나였어요. 여권과 핸드폰, 거절당한 카드 3장. 그것이 30년의 전부였습니다. 로비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3월인데도 아부다비의 아침은 35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찢어진 톰 포드 재킷의 어깨 솔기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돌아봤습니다. 리츠칼튼의 유리 정문 너머로 로비의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저는 왕이었습니다. 중동의 하늘을 사고 파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국기를 등에 업고 세상을 쥐고 흔든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쥐고 흔든다고 믿었지만 한국의 서류한 장과 치밀한 원칙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오만한 바보에 불과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동맹을 돈벌이로만 보고 위기를 기회로만 계산하고 종이 쪼가리를 비웃다가 제 무덤을 판 늙은 사기꾼이었어요. 시계가 없는 왼쪽 손목이 허전했습니다. 몇 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비닐 봉투를 쥔 채 사막의 도로를 향해 걸었습니다. 갈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멈춰 설 수도 없었습니다. 등 뒤로 리츠칼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머리 위로는 대한민국이 지키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